MBN 처음뉴스 오늘 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에 대선 막판에 단일화 합의를 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를 임명했습니다. 부위원장에는 국민의힘 선대본부장을 맡았던 사선의 권영세 의원, 기획위원장에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임명됐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부처의 역사적 소명을 다했다며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인사 원칙에 대해서도 여성 할당제를 도입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 정부 조직법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만큼 합의가 쉽지 않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과 함께 대선 패배를 수습할 공동 비대위원장으로 N번방 추적단 불꽃 활동가 박지연 여성위원회 부위원장을 선임했습니다. 또 비대위원 절반을 2030 청년으로 구성해 2030 세대가 가까이 할 수 있는 정당으로 쇄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일 경북 울진에서 시작해 삼척으로 확산한 산불이 213시간 만인 오늘 오전 마침내 꺼졌습니다. 열흘간 이어진 산불에 여의도 면적의 72배, 축구장 3만 개에 육박하는 산림이 잿더미가 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로 들어서는 길목에서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군이 사활을 건 전투를 펼치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키이우를 점령하려면 우크라이나인 모두를 없애야 할 것이라며 결사항전을 다짐했습니다. 연일 30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오면서 위중증 환자가 엿새째 1,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PCR 검사 능력이 한계에 달한 가운데 내일부터 동네 병의원에서 신속 항원 검사를 받아 양성이 나오면 확진으로 인정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종합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차기 정부 국정 방향을 설정할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대한 첫 인선 발표했습니다. 인수위원장의 대선 과정에서 단일화 합의를 했던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를 부위원장으론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첫 소식 노태현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임명한다고 직접 발표했습니다. 인수위원회 위원장에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저와 국정운영 가치와 철학을 공유하고 적임자라 판단했습니다. 인수위 부위원장에는 선대본부장으로 이번 대선 승리를 이끈 사선의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공약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인수위 내 기획위원회를 두고 위원장으로 원희룡 전 제주지사를 임명했습니다. 부위원장에는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입니다. 풍부한 의정 경험과 경륜으로 지난 선거 과정에서 유능하고 안정적인 리더십을 보여주었습니다. 기획위원장에 원희룡 전 제주지사입니다. 윤 당선인은 이와 더불어 인수위의 7개 분과와 1개 위원회, 2개 특위라는 조직 구성도 확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일 잘하는 정부, 능력 있는 정부로 국민을 주인으로 제대로 모시고 국민 통합을 이루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인수위 인선에 첫 발을 뗀 만큼 윤석열 정부 국정운영 밑그림을 그릴 24명의 인수위원 명단도 빠르면 이번 주 발표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여성가족부에 대해 부처의 소명을 다했다면서 후보 시절 폐지 공약을 지키겠다는 뜻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인수위 구성에 여성 30% 할당제는 적용하지 않겠다는 뜻도 분명했습니다. 김정민 기자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 시절 SNS에 단 7글자를 올리고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했습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윤 당선인은 여가부 폐지 공약을 지키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제는 좀 어떤 부처의 역사적 소명을 다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저는 더 효과적으로 이런 불공정, 인권 침해, 권리 구제 이런 것들을 위해서 더 효과적인 정부 조직을 좀 구상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수위 구성에도 여성의 30%를 할당했던 문재인 대통령 때와 달리 철저하게 능력 중심의 인사를 실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실제 여성가족부 폐지까지는 난항이 예상됩니다. 여가부를 폐지하려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과반수 의석의 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일지 미지수입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모든 것이 윤석열 뜻대로 되진 않을 것이라며 견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윤 당선인이 강조한 국민 통합이라는 과제, 여성가족부 폐지와 젠더 갈등을 어떻게 수습하는지가 첫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김종민입니다. 윤석열 당선인 측이 대통령직 인수위에 서울시 부동산 관련 공무원을 참여시키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재산세와 종부세를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안을 인수위와 협의를 거쳐 오는 22일쯤 발표할 예정입니다. 최희지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윤석열 당선인 측은 새로 꾸려질 대통령직 인수위에 서울시 부동산 정책 관련 공무원을 파견받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토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해온 규제 일변도의 주택 정책으로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꾀하기 힘들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와 함께 현장을 아는 서울시 공무원이 참여함으로써 주택 공급 속도전에 나서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지난 10년 동안 우리 오세훈 시장 서울시장 되기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재개발, 재건축 다 눌렀죠. 집을 공급해서 자가 보유자가 많아지면 보수화돼서 자기들한테 표가 안 온다고 집 짓는 거를 방해하면 그게 뭡니까? 윤 당선인의 주택 공약은 정부보다는 민간 주도 공급에 초점을 맞췄는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도하는 정책과 일맥상통합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윤석열 정부 5년 동안 가시적인 성과를 내려면 서울시가 참여하는 것이 맞다며 이왕이면 인수위에 민간 전문가도 참여해 실질적인 공급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올해 재산세를 공시지가가 급등하기 전인 2020년 수준으로 낮추고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도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방안을 인수위와 이번 주 중 협의해 22일 최종안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대선에서 윤 당선인이 승리한 이후로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인한 민심 악화가 1순위로 꼽히는 만큼 부동산 정책의 전면 개편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선거 기간 내내 논란이었던 대장동 수사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특검안을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진상을 확실히 밝히기 위해서 어떤 조치라도 해야 한다고 응수했습니다. 대장동 수사 급물살을 타게 될까요? 이혁중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당선이 결정된 지난 10일 대장동 수사와 관련해 시스템에 의해 가야 할 문제라고만 짧게 말했습니다. 이번엔 발언 수위가 좀 더 세졌습니다. 부정부패에 대한 진상규명에는 그 진상이 확실하게 규명될 수 있는 어떠한 조치라도 국민들 다 보시는데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대장동 특검을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강조한 뒤 나온 언급이었습니다. 특검 실시에 대해서 국민의힘 또 국민의힘 이 후보였던 윤석열 당선자께서 특검에 동의한다라는 말씀도 하셨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대선 내내 여야는 상대 후보를 몸통으로 지목해 대장동 개발 특혜 로비 의혹을 제기하며 공방을 벌였습니다. 이후 여야 모두 상대 후보를 겨냥해 대장동 특검법을 선거 기간에 발의한 바 있습니다. 다만 특검 대상이나 기간 문제를 두곤 여야 합의가 쉽지 않아 실제 특검 도입까진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MBN 뉴스 이혁준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이 비상대책위원회 인선을 공개했습니다. N번방 사건을 공론화한 활동가 박지현 씨를 공동 비대위원장으로 선임을 했고요. 비대위원 절반을 2030 세대 청년으로 채웠습니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윤호중 비대위 체제에 대한 반발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안보람 기자입니다. 대선 패배 뒤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며 수습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N번방 사건을 처음 알린 박지현 씨를 공동 비대위원장으로 선임하는 파격을 택했습니다. 26살 여성에게 172석 민주당을 이끌며 6일 지방선거를 지휘하는 중책을 맡긴 겁니다. 우리 당은 2030 세대가 보다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정당으로 쇄신해 나갈 것이다라고 하는 방향성을 예고하는
실제 8명으로 구성된 비대위 절반은 광주 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을 역임한 청년 창업가 김태진 씨, 세입자 주거운동을 해온 권지웅 민달팽이 협동조합 이사 등 2030으로 채워졌습니다. 현역 의원 가운데는 당내 쓴소리를 도맡아온 조홍천 의원과 선거운동 기간 이재명 후보를 수행한 30대 여성 이소영 의원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내일 출범하는 비대위를 통해 대선에서 확인된 민심을 기반으로 당 쇄신을 이끌겠다는 전략입니다. 하지만 비대위 인선 직후에도 윤 위원장 사퇴 요구가 이어지는 등 파열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백가쟁명 다양한 의견이 분출되는 가운데 그 과정을 통해서 가장 훌륭한 또 적합한 이 해법을 찾아 나가는 게 저희 당의 강점입니다. 이재명 등판론을 두고도 조기 등판에 지방선거를 이끌어야 한다는 의견과 가혹한 얘기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어 당분간 여진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안보라입니다. 오늘 비가 내리면서 열흘간 이어진 울진 삼척 산불이 마침내 진화됐습니다. 불이 난 지 213시간 만으로 1986년 관련 집계를 시작한 이래 최장 기간 이어진 산불이었습니다. 피해 면적만 봐도 여의도 면적의 72배, 축구장 3만 개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먼저 강세훈 기자입니다. 지난 4일 오전 11시 17분, 경북 울진에서 시작해 삼척으로 확산한 산불이 마침내 꺼졌습니다. 지난 2000년 강원 동해안 산불에 191시간을 뛰어넘는 기록입니다. 총 진화 소요 시간은 오늘 09:10으로 총 213시간이 경과하여 역대 최대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번 산불로 주택과 공장, 창고 등 643개소가 불에 탔습니다. 산림은 여의도 면적의 72배, 축구장 29,300개 넓이가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같은 시기에 발생한 강릉 동해 산불 피해 면적을 포함하면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서울시 면적의 41%가 불에 탄 겁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울진 삼척 산불은 국가 주요 시설과 문화재까지 한때 위협했지만 산림당국이 가까스로 막아냈습니다. 산림 피해는 많이 커졌지만 하늘 원전, 삼척 LNG 가스기지 등 국가 기관 시설과 불영사와 금강송 군락지 등이 아무런 피해 없이 지킬 수 있었고, 이번 산불은 결국 비가 해결했지만 열흘 동안 헬기가 투입된 횟수는 1212차례에 달했습니다. 소방차를 포함한 장비는 6,180대, 인력은 산림청과 소방, 군부대 등 6만 9천 명 이상이 투입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울진 삼척 산불의 주불이 진화됨에 따라 재난 사태를 해제했습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불은 가까스로 꺼졌지만 이제 피해 복구라는 큰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저희 기자가 경북 울진의 한 피해 마을을 찾아가 봤는데요. 이재민들은 50년, 60년 평생을 살던 집이 잿더미가 된 모습에 말을 잇지 못했다고 합니다. 박상호 기자입니다. 화마가 휩쓸고 간 경북 울진의 한 마을입니다. 폭격을 맞은 듯 처참한 모습입니다. 주택 28채 가운데 22채가 하루아침에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산불이 잡혔다는 소식에 열흘 만에 집을 찾아간 주민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이고, 참담하죠. 어떻게 말을 할 수도 없고, 저 과지도가 있겠는가. 이 마을은 500년 된 담양 전시 집성촌입니다. 대대로 이어온 제실과 종각까지 불에 타버렸습니다. 이재민 대부분은 80대 고령층입니다. 50년 사신 분도 있고 60년 사신 분도 있고 그 어르신네들은 마음의 병이 안 생기겠나 싶습니다. 정부는 복구 계획을 세우기 전에 임시주택 건립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폐허로 변한 마을 곳곳에는 이렇게 임시주택을 설치할 부지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 마을에만 조립식 주택 20채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전체 수량은 한 200여 채를 지금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긴급하게 땅이 해결된 부분에 한해서는 먼저 지금 발주를. 이번 산불로 보금자리를 잃은 이재민은 337명. 피해는 집계하기조차 어려운 실정입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경북 울진에서 시작해서 강원도 삼척으로 번진 역대급 대형 산불이 열흘 만에 꺼졌습니다. 역대 최장기간 최대 피해를 일으킨 이번 산불을 진화하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렸는지 또 앞으로의 피해 대책 전국부 정주영 기자와 함께 뉴스 추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울진 삼척 산불이 213시간 만에 잡혔어요. 역대 가장 긴 진화 기간인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린 겁니까? 네, 가장 큰 원인은 날씨입니다. 올해 50년 만에 최악의 가뭄이 찾아왔죠. 그 산속에 바싹 마른 낙엽이 불씨를 만나서 사실상 장작 역할을 했습니다. 예. 그 산림청은 산불 발생 초기에 건조한 날씨 또 거센 바람을 산불 확산의 이유로 들었는데요. 경북 울진에서 시작된 불은 그 순간 초속 25m의 강풍을 타고 강원도 경계까지 넘어갔습니다. 소나무가 많은 것도 원인이었죠. 네, 동해안하면 소나무가 되게 많죠. 그 침엽수인 소나무는 화렵수인 참나무보다 불에 잘 타고 특히 소나무 속의 송진에는 기름기가 있어서 불을 끄기가 어려웠습니다. 결국 여러 악조건이 겹치면서 역대 최장기 산불 기록 세우게 됐습니다. 네. 자, 진화헬기가 산불 끄는 데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데 이번에는 참 고전한 것 같습니다. 네, 산불 진화의 핵심 전력은 헬기입니다. 하지만 산불 면적이 여의도의 70배를 넘을 정도로 워낙 넓어서 헬기 운용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외에 헬기가 안 오느냐 이런 아우성이 현장에서 있었는데요. 네. 한마디로 헬기가 안 가는 게 아니라 동시에 갈 곳이 너무 많았던 겁니다. 그 헬기는 시야가 확보돼야 뜰 수 있죠. 그런데 짙은 연무 또 산불의 연기가 가득 차서 헬기를 원활하게 투입할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원전이 있는 울진의 특성상 송전탑, 송전선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어서 헬기 비행이 위험했다는 점 빼놓을 수가 없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울진 화재의 원인 이제 담뱃불에 의한 걸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 이 수사는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지금 수사가 한참 진행 중인데요. 준비한 화면 보겠습니다. 네. 지난 4일 오전 경북 울진군 북면의 두천리 야산에서 촬영된 CCTV인데요. 왕복 2차선 도로와 맞닿은 야산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이내 시뻘건 불길로 번집니다. 여긴 사람 다니는 보행로가 없거든요. 이 때문에 차에서 던진 담뱃불에 따른 실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산림당국은 일대를 지나간 차량 4대의 소유주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화라는 게 실수로 불을 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 발화 요인은 아직 오리무중인데요. 울진군은 16일 수요일 현장에서 그 관계기관 추가 합동 감식을 벌일 방침입니다. 그 실수로 산불 냈더라도 처벌받는데요. 산림보호법 찾아봤더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요. 지자체가 구상권을 청구하면 금전 보상도 해야 합니다. 네. 자, 이게 산불이 났다 하면 이제 대형 화재로 번지는데 이 풀어야 할 과제가 뭡니까? 결국 장비와 인력입니다. 산불 끄는데 헬기가 매우 중요한데요. 현재 산림청의 산림항공본부가 보유한 헬기 47대입니다. 그 담수량이 8,000리터 넘으면 초대형 헬기라고 하는데 이게 6대에 불과하고 야간 진화 작업 할 수 있는 건 1대뿐입니다. 특히 그 노후화에 따른 정비 문제로 동시에 가동을 못하는 헬기가 좀 있어서 좀 헬기 확충이 시급하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네, 그래도 이 출동한 헬기 안전사고가 없었다는 게 좀 다행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인력이 부족한 것도 요인으로 지적되는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울진에 산이 되게 많은데 산림청 소속 진화 인력 70여 개에 불과합니다. 이번엔 특전사, 해병대, 추가 인력 긴급 투입했지만 땜질식 처방으로는 부족한 만큼 인력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오늘 비가 내리면서 주불이 잡혔는데요. 하늘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비를 기다리기보다는 울진 삼척 산불이 장비와 인력 모두 확충하는 전환점이 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마지막으로 근데 올해 이 대형 산불이 이번이 끝이 아닐 것이라는 우려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산림청이 정한 대형 산불 특별 대책 기간이 다음 달 17일까지입니다. 산림청장이 당부했는데요.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앞으로도 언제든지 이번 울진 삼척 산불과 같은 대형 산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소중한 숲이 사라지지 않도록 산불 예방과 감시, 신고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네, 산불 예방 수칙 짧게 말씀드리면요. 통제 지역 산행하지 말고 산에서 담배 피우지 말고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논밭이나 쓰레기를 태우면 안 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온 국민이 걱정했던 울진 삼척 산불이 꺼지긴 했지만 언제든 비슷한 산불이 또 발생할 수 있으니 모두가 조심해야겠습니다. 전국부 정주영 기자였습니다. 네, 다음은 우크라이나 소식입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의 목전까지 진격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키이우를 점령하려면 우크라이나인 모두를 없애야 할 것이라며 결사항전의 의지를 보였습니다. 윤석정 기자입니다. 적막한 이르핀 거리를 걷는 한 시민의 등 뒤로 포성 소리가 끊이질 않습니다. 곳곳에 시신이 방치돼 있고 목숨을 건진 사람들은 어두컴컴한 은신처에 겨우 숨었습니다. Страшно, конечно, ночью страшно. Ну, держимся, бо нема другого виходу. 키이우 동쪽 브로바리에서도 며칠째 치열한 시가전이 펼쳐지며 민간인 희생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Виїхали на головну трасу в Київ і, вийшли якраз вони стояли під ліс. 러시아군은 키이우 도심에서 불과 25km 앞까지 진격했습니다. 이르핀과 브로바리는 수도 키이우와 경계를 맞댄 도시들로 러시아군이 키이우를 점령하려면 꼭 거쳐야 하는 핵심 길목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이르핀강의 교량을 모두 파괴하고 키이우를 요새화하며 맞섰습니다. Якщо вони будуть робити коврове бомбардування і просто вирішать стерти історичну пам'ять всього цього регіону, історію Київської Русі, історію Європи, вони зайдуть в Київ. 이런 가운데 러시아군이 피란 행렬을 공격해 어린이 1명을 포함해 7명이 사망했다고 우크라이나 정부가 주장했습니다. 또 정밀 타격으로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는 러시아군의 주장에 대해 미국은 정밀 추적 무기는 일부에 불과하다고 반박했습니다. MBN 뉴스 윤석정입니다. 루마니아에서 저희 기자가 전해온 내용을 보면요. 피란민들 중에는 10살도 안 된 어린아이들이 정말 많다고 합니다. 그 아이들은 집에 두고 온 고양이를 걱정하고 또 평범히 뛰어놀던 집으로 가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마음에 큰 상처를 내고 있는 전쟁의 포화, 그 모습을 강영호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루에 루마니아 국경검문소 앞으로 지나는 피난민은 5,000명 안팎입니다. 멀고 험한 피난길을 뚫고 온 어린아이들의 모습이 특히 눈에 띕니다. 전쟁의 포화와 매서운 추위를 뚫고 국경을 넘어온 우크라이나 피난민 중 이처럼 초등학교도 들어가지 못한 어린아이들도 상당수입니다. 검문소 앞에서 나눠주는 사탕과 인형을 받아든 아이들은 환한 미소를 지어 보입니다. How old are you? 7. 7? 하지만 전쟁의 기억은 어린아이들에게 씻지 못할 상처로 남았습니다. 11살 소녀 다샤는 집에서 미처 데려오지 못한 고양이가 마음에 걸려 말을 잇지 못합니다. И у меня есть кошка, и я боялась больше за нее, потому что она может попасть в беду. 폭격을 피해 대피소에서 견딘 일주일 가까운 시간은 4살 소녀 니콜이 감당하기엔 너무 큰 충격이었습니다. Я на телефоне играю и куколками играю. А танцами занимаюсь? И танцами занимаюсь. 유엔 난민기구에 따르면 러시아의 침공 후 피란길에 오른 어린이는 약 100만 명으로 이 가운데 적어도 37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MBN 뉴스 강용호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35만 명을 넘는 폭증세에 선별진료소의 PCR 검사 역량이 한계에 달했습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동네 병의원에서 신속 항원 검사를 받고 양성이 나오면 확진으로 인정됩니다. 이기종 기자입니다. 서울 서대문구의 선별진료소. 굳은 날씨에도 검사를 받으려는 대기자들이 몰려 혼잡합니다. 늘어선 줄은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휴일에도 연일 30만 명대를 기록한 확산세에 PCR 검사 능력이 한계에 달한 상황. 내일부터 동네 병의원 신속 항원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PCR 검사 없이도 확진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집이나 선별 진료소에서 시행한 자가 검사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확진 판정 문자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60세 이상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먹는 치료제를 처방도 바로 받게 되실 겁니다.
검사 방식 간소화로 통계에 잡히는 확진자 수도 급격히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오는 22일 전 정점에 이르고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가 최대 37만여 명이 될 것으로 예측했지만 현 추세로는 이미 이를 넘어섰습니다. 문제는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 급증입니다. 지난주 위중증 환자는 일평균 1,033명, 사망자는 193명으로 전주보다 각각 1.4배, 1.5배로 늘었습니다. 환자 발생의 정점이 지나고 1주에서 2주 사이에 중환자 발생의 정점이 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중환자 병상이 얼마나 잘 관리되느냐가 문제. 이런 가운데 방역당국은 어린이 확진자가 늘고 있다며 내일 5세에서 11세를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 계획을 발표합니다.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오늘 오전 서울 GTX 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3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전선을 감아두는 드럼이 떨어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이는데요.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표선우 기자입니다. 공사장 앞에 경찰차가 주차돼 있고 가림막 사이로 검은색 전선 드럼이 놓여 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쯤 서울 당주동 GTX 공사 현장에서 전선 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소속 30대 남성이 사망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휴일이니까 별 작업이 없이 그냥 전선을 내려두는 거였는데 움직이니까 막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숨진 근로자는 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떨어진 전선 드럼에 부딪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선을 감아두는 데 쓰이는 전선 드럼은 100kg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사업장은 공사 금액 50억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12시 30분쯤 부산 기장군에서는 4.5톤 트럭이 빗길에 미끄러져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트럭을 운전하던 40대 남성이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운전자는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고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군대 전투복 등 공공기관 보급품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벌인 업체들이 적발됐는데요. 경쟁 업체인 줄 알았더니 아내와 외삼촌, 아버지 모두를 동원한 가족회사였습니다. 이에 공정위가 과징금 88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안병국 기자입니다. 국방부 등 정부기관이 발주하는 군 전투복 입찰. 보통 10곳 이상의 업체가 응찰하는데 가장 싼 가격을 낸 곳이 낙찰되고 계약이 성사됩니다. 그런데 2012년부터 5년간 입찰에 참여한 경쟁사 6곳이 알고 보니 가족회사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군나 피복류 업계 1위였던 사만섬유 대표 권모 씨는 자신의 아버지와 외삼촌, 아내와 공모해 입찰 과정에서 들러리를 세우고 한 곳으로 계약을 몰아주기로 했습니다. 권 씨는 가족회사 6곳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이들은 낙찰 가격을 0.1에서 0.3%의 비율로 차이를 두면서 입찰에 참여했고 약 150건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습니다. 계약 체결액만 1,200억 원대로 검찰은 지난 2017년 권 씨를 구속했고 공정위에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공정위는 현재 남아있는 업체 3곳에 88억 9,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앞으로도 입찰 담합에서 페이퍼 컴퍼니나 가족회사를 통해서 공정한 경쟁을 제한할 때는 공정위는 엄중하게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MBN 뉴스 안병욱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지역 핵심 공약 중에 하나가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입니다. 이에 산업은행뿐만 아니라 서울에 있는 다른 금융 공공기관들 역시 지방 이전 대상이 될까 불안한 분위기라고 하는데요. 윤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1월 부산 지역 공약으로 산업은행 이전을 명시했습니다. 대선 직전 부산 유세에서는 이전 대상이 산업은행에만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도 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부산에 와서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옮기겠다고 여러분께 약속드렸습니다. 많은 대형 은행들이 부산에 와서 부산에서 사업하는 분들 자금 지원도 하고 당장 이전 대상으로 명시된 산업은행은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이동걸 사는 회장은 지난 1월 기자간담회에서 옮겨봐야 소용없고 소탐 대실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했고 노조 역시 국가 경쟁력 악화까지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불안감은 수출입은행과 예금보험공사 등 다른 기관으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일단 지켜보자는 기류가 강하지만 6월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급물살을 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라서 좀 그냥 지켜보자 뭐 이런 입장이 많이 큰 것 같습니다. 이거 뭐 실제로 지방 이전한 공공기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 윤당 선인이 인수위에 지역균형발전 TF를 추가했습니다. MBN 뉴스 윤지원입니다. 대한민국 선수단이 2022 베이징 동계 패럴림픽에서 메달을 한 개도 획득하지 못한 채 폐막을 맞았습니다. 메달을 따지 못한 건 소치 올림픽 이후 8년 만으로 선수들 모두 뜨거운 열전을 벌였지만 대회전에 세웠던 목표, 동메달 2개는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메마른 대기 속 그 어느 때보다 간절했던 비. 휴일인 오늘 전국에 천금 같은 단비가 내리면서 동해안벨트에 발생한 최악의 산불, 주불이 진화됐습니다. 덕분에 수일째 이어지던 전국 곳곳의 건조특보는 오늘 아침을 기해 해제가 됐고요. 공기질도 깨끗해졌습니다. 오늘 내린 비는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내일은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또 한 차례 전국에 비가 내립니다. 예상 강수량은 중부지방에 5에서 10mm, 그 밖에 전국으로는 5mm 안팎이 되겠습니다. 내일 저녁이면 대부분 그치겠지만 강원 내륙에는 밤까지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서해안에는 짙은 안개가 나타나겠습니다. 또 20도에 육박했던 한낮 기온은 비가 내리면서 서울은 13도, 청주 16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남부지방의 아침 기온은 10도 안팎으로 출발하겠습니다. 동해안 지역 한낮 기온은 13도까지 오르겠지만 전국 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요. 쌀쌀함이 감돌겠습니다. 이번 주 흐린 날이 많은 가운데 목요일 오후부터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요. 주말까지 길게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오랜만에 단비로 열흘간 계속되던 울진 산불이 꺼졌습니다. 네. 진화 작업에 힘쓴 소방대원, 군인들, 관계자분들 정말 애쓰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헬기가 그렇게 많이 출동을 했는데 안전사고가 없었던 점도 훌륭하고요. 네, 산불은 꺼졌지만 이재민과 산불 피해에 대한 관심의 불씨는 오래 가야겠죠. 네, 환경을 무시하면 재앙이 될 것이란 점도 교훈을 얻었습니다. 자, MBN 종합뉴스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